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역사의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의 수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에서 러시아가 3월, 11월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과정을 통해서 이후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끌었던 리더 국가인 소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과정일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레닌은 우선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특히 레닌이 가장 먼저 개혁했던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수립입니다. 생산시설을 독점한, 그래서 그 이익을 독점하는 자본가만 행복한 자본주의를 부수기 위해 등장했던 새로운 생각 사회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생산시설을 국가가, 더 나아가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산시설을 공유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다는 게,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은 생산시설의 국가 소유화, 즉 국유화에 먼저 나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주의 토지를 보상 없이 뺏어서 국유화하고 나라의 것으로 만들고 산업과 공장을 국유화하는 한편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회주의 개혁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크게는 사회주의, 작게는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인 반대자들의 모임, 백군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볼셰비키만의 붉은 군대, 즉 적군을 조직하였고, 결국 러시아는 적군과 백군이 싸우는 내전 상태, 적백내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러시아 곳곳이 파괴되었고, 이에 휘말려 공장 같은 생산시설들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러시아의 산업 기반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백내전으로 산업이 붕괴가 될 때 더 큰 고난이 러시아를 덮쳐오게 됩니다. 바로 역대급 가뭄에 이은 기근이 들면서 생필품과 식량이 크게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레닌은 이러한 경제난의 극복을 위해서 잠시 자기가 추진하던 사회주의 개혁을 뒤로하고 그가 부수어버리고자 했던 시장경제 요소, 즉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를 일부 인정해주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개인이 일한 만큼 개인이 이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질 수 있구나,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해서 사회 전체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레닌은 생산력을 크게 올려야 됐고, 그래서 그가 없애고자 했던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 즉 개인이 가진 소규모 기업 활동은 인정하고, 또는 농산물을 농부가 생산했을 때 그 농산물을 모두가 공유하고 똑같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산물은 자기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닌의 새로운 경제정책 NEP, 신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1928년이 되면은 1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볼셰비키가 이끄는 적군은 백군을 이기고 적백내전에서 적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러시아는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수립되게 됩니다. 이 적백내전이 끝난 1922년에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라루스라고 하죠 요즘은,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모인 자카카스, 이렇게 4개 사회주의 공화국이 모여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화국의 연방체를 구성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의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이끌던 레닌이 사망을 하고, 레닌의 후계자를 누가 할 거냐, 레닌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소련의 두 거물이 충돌하게 됩니다. 바로 스탈린과 트로츠키입니다. 스탈린은 우리의 힘만으로도 성공적인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소련 내부의 성장을 중시할 것을 주장을 했었고,
트로츠키는 이에 대비되게 유럽과 세계를 집어삼킨 자본주의에 대항하려면 전 세계에 소련이 주도한 사회주의 혁명을 전파해서 다른 곳에서도 혁명이 계속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했던 것이 이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후계자 다툼은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제거한 후에 후계자에 오르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레닌의 후계자가 되어서 소련의 권력을 쥐게 된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당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소련의 공업 생산력을 증가시키려 했던 계획으로 강력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소련의 공업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제철 등의 중공업 부분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강력한 공업 국가로서 소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련을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시킨 스탈린이지만 스탈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반대파들이나 또는 자기 편이라도 자기 권력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사람들 또는 그럴지도 몰라 라고 스탈린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거나 시베리아 유배를 보내서 숙청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대숙청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는 이 스탈린의 의심에 의해서 68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대한 학살극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스탈린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닌 예명으로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슈빌리입니다. 근데 예명을 쓴 거예요. 약간 그런 방탄소년단 뭐 진 이런 애들도 진이 본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명. 근데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스탈, 강철이란 뜻이에요. 스탈린은 강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예명에 걸맞게 강철 같은 강력한 힘으로 국가를 찍어 누르면서 혼자서 국가의 권력을 독차지하는 1인 독재 체제를 이 대숙청을 통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